네,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최경영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KBS 사사건건의 전 앵커 이재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기 전에 이재석 기자 오기 전에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하도 요새 뭐 진영화, 양극화 문제다. 그래서 그 미국 정치 진영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누구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이러면서 정치 지도자, 요인들을 미디어, 그리고 유권자들, 시민들 이렇게 세 개를 들더라고요. 그게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예. 이건 복잡한 이슈다. 다 있다. 다 각자 공유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시간에 걸쳐서 다면적인 이슈다. 이게 지금 영어로 제가 그 물어보고 영어로 답했기 때문에 이제 직역하신 거죠. 예, 이게. 직역을 하면 이게 영어로는 오버 타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시간에 걸쳐서라는 게 역사적으로 중첩적으로 계속 쌓인 문제다. 누적된 것이다. 누적된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다면적이다. 이런 아주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그 요인들을 딱 세 가지 정치 지도자들, 미디어, 그다음에 시민들, 유권자들 이렇게 잡은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언론 전문가나 정치학자의 책이나 논문에서 그런 것들을 좀 따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AI가. 그냥 목차를 따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근데 이러니까 좀 정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럼 트럼프는 어떤 측면에서 책임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것도 정확해. 그가 말하는 방식, 레토릭, 수사학, 리더십 스타일, 그리고 재임 기간에 정책 결정했던 것들, 커뮤니케이션, 언론을 대하는 그런 어프로치, 접근 방법, 그리고 어떤 정책을 선택해서 그 정책이 미국인들을 더 편가르게 했는지. 와, 이 정답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위기가 되는구나. 이제 AI 시대에.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바로 전에 우리 커뮤니티, 최경영 TV 커뮤니티에도 그렇고 제 페이스북에도 이런 글을 썼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리더십이랄지 말이랄지 이른바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 이른바 개딸들에게 그 모든 이 진영화의 책임을 다 떠넘기면서 당신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러니까 이 정치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던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태극기 집단. 근데 그 반에서 대통령의 거친 언사, 말하는 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의 정책 결정, 어떤 정책을 선택을 해서 그게 국민들 편을 가르는 정책이었는지 아니면 통합이나 화합시키는 정책이었는지 종부세, 그다음에 우리 법인세, 최근에 오늘도 이야기했더만요. 재건축, 재개발 예, 오늘 그냥 얘기했죠. 싹 다 풀어버리겠다. 예.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용적률 다 올려버리고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집 가진 사람들 당신들에게 이게 완전히 유주택자와 다주택자를 편을 싹 갈라버리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이 집값이 떨어지려다가 안 떨어졌잖아요. 안 떨어졌는데 정책은 이렇게 집값 부양하는 정책을 쓰지만 유주택자는 전체 인구의 60%, 무주택자는 40%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정책이 마치 무주택자를 위한 것처럼 계속 또 선전을 해. 근데 이게 한국인들을 더 편가르게 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끔찍하게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책에 관해서는 진영화 정치의 가장 큰 어떤 책임 소재, 이유로 따져 묻지 않는 언론, 정치학자들, 그러면서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말을 왜 이렇게 거칠게 해요? 그것도 어떤 특정 세력에게만. 야, 뒤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AI한테. 그러니까 복합 요인이 있는 거고, 복합 요인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보론을 하자면
이런 거죠. 언론의 책임을 어느 지점에 물어야 되는가? 그렇지. 두 가지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정치인들의 그런 말과 말의 공방, 표피적인 공방에 너무 그렇지. 치중하는 그런 방송들이 너무 많아졌고, 특히나 유튜브 시대를 맞아서 사실 유튜버라고 얘기하지만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그 클립들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이른바 그것만 또 예, 따와. 자극적인 언사들만 레거시 미디어가 따왔고 그거를 그대로 사실은 유튜브가 배운 거야. 예. 예. 그래서 물론 더 극단적이진 않지만 유튜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레거시 미디어가 만드는 것들은 그러나 아무튼 정치권의 어떤 말 대 말, 공방 대 공방, 싸움 대 싸움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거기에서 공학적인 분석을 자꾸만 시도하려는 경향들이 하나가 있고 그게 한 줄기고 또 하나 한 줄기는 정책을 탐구하는 것이 이제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좀 언론들도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그러다 보니 정책적 탐구, 정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극단화, 진영화를 좀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려면 언론부터 그런 모색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라는 책에도 그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게 저널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재미도 반, 의미도 반. 근데 의미 있는 아이템을 재밌게 추구하는 거지. 의미 없는 아이템을 가령 뭐 이성균 배우와 관련된 그런 가십거리를 재밌으라고 또는 뭐 사람을 나중에는 죽이게 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톡톡 건드리는 것. 예? 그러면서 재미를 추구하고 클릭수를 높이는 것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재미만 추구하면 그게 이제 타블로이드가 되는 거고. 완전 근데 네. 이제 우리 언론은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가버렸고 게다가 그렇게 하면서 또 점잖은 척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본인들은 실제로는 본인들이 했던 행동이 지금 본인들이 욕하는 유튜브와 똑같은 행동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으면서 그러면서 또 그 책임을 또 딴 사람들한테 전가해. 새로운 미디어에게 전가해. 이거 자체가 이게 남 탓하는 어떤 정부, 남 탓하는 정치인들과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반성적인 문제의식이 아예 없진 않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반성적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게 뭔가 제도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시적으로 제도화를 하거나 예를 들면은 각 언론사별로 내부적인 어떤 지침이나 규정들이 있잖아요. 저널리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읽어보면은 매우 일리 있고 지당한 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최 기자도.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가시적으로 실천되고 뉴스로서 보여지고 그게 꾸준히 유지가 되고 그래서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으로 가느냐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문제 의식은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이제 변명이라고 보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제도를 고치면 뭐가 바뀐다. 제도가 정착이 돼서 문화가 될 때까지 제도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 제도가 바뀌었으면. 근데 제도가 바뀌기 전부터 그 제도를 기득권의 입장에서 사실은 저항을 하고 기자들 같은 경우에 출입처도 마찬가지였고. 예, 출입처주의를 협파하지 못하는 그렇지. 예, 그런 것들. 예.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KBS 같은 경우도 출입처주의를 혁파하려고 최근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엄땡땡이라는 기자가 아니 뭐 얘기해도 되죠. 다 기사화도 됐었는데 엄경철 당시 보도국장이 엄경철 선배가 엄경철 국장이 그거를 했지. 하려고 했지. 하려 했는데 잘 안 됐죠. 예. 잘 안 됐잖아요. 예. 자,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야 우리 너무 힘들어. 우리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싶어.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싶으니까 제도를 좀 바꿔줘. 그러면서 제도 바꿔주면 제대로 할게. 그래서 출입처를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출입처에서 출입처 의존적인 어떤 기사 받아쓰기. 그래서 출입처 말 졸졸졸 따라다니기.
특히 이제 검찰발 받아쓰기 보도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출입처를 그 특히 검찰 쪽이나 이쪽은 폐지하고 외국식으로 비트 비트라고 비트라고 하죠. 그 출입처를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분야입니다. 비트라는 거는 출입처는 물리적인 장소잖아요. 검찰청 또는 무슨 산업자원부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비트는 나는 노동 문제에 관심 있어. 나는 무슨 뭐 영역이죠, 영역. 재벌 문제에 관심 있어. 그렇지. 영역이지. 영역이죠.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구역 뭐 이런 거 늑대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구역 같은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융합적이란 말이지. 뭐 노동부도 갈 수 있고 산자부도 갈 수 있고 정경련도 갈 수 있고 노동조합도 갈 수 있고 그 영역과 관련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출입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융합적 기사, 종합적 기사 그런 게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나오지를 않고 그러면서 이제 받아쓰기 기사로 연명을 하고 그걸로 떼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첫 번째 거는 예. 이래서 제도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일단 제도 자체에 저항을 하고 바꾼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바꾸면 이건 이래서 문제다, 저건 저래서 문제다. 컴플레인만 해. 내부 구성원들이. 내부 구성원들이. 근데 어느 기업이나 그렇긴 하죠.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령 사기업 같은 경우는 위에서 찍은 그게 물론 나쁜 측면도 있지만 전무나 사장이 시키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자들은 워낙 자유로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잘. 예. 안 되잖아. 예.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예? 근데 그 말도 안 듣지. 이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취재가 잘 안 돼요 하면서 흐지부지해. 그랬다가 본인들이 뭐랄까 가장 편한 스타일. 이제까지 해왔던 스타일. 근데 그걸 이른바 선배 기수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후배들까지 싸그리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을 좀 설득하려는 중간 과정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는 그런 출입처 제도를 내가 바꿔보겠다라고 천명하고 임명동의제를 통과한 케이스거든요. 그 엄국장은. 그러니까 임명동의제라는 게 요즘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걸 아예 그냥 이슈로 내걸고. 예, 그러니까 임명동의제라는 거는 그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KBS는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임명동의제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들을 협파해 보겠다라고 의견을 내비친 바가 있고 정견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임명동의제를 그런데 통과를 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당신 뜻대로 한번 당신이 리더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리더니까 한번 그 철학을 실천해 봐라라고 사실은 그 권한을 위임한 거잖아요. 우리 구성원들이. 그러면 이제 실천을 하면 되는데 그냥 내가 위임받았으니까 내가 통과됐으니까 오늘부터 이걸 바로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리더십의 형태가 그 과정에서도 뭔가 소통 과정이나 토론 과정이 더 많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러니까 뭔가 그래야만 뭔가 구성원들이 특히 이제 이른바 MZ 세대라는 우리 후배 구성원들도 좀 더 설득되고 동의되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독자 최경영 TV의 독자 시청자들은 바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걸 왜 꼭 민주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재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엄경철 기자는 저보다 2년 기수 선배인데 그 굉장히 좀 민주적인 지도자거든요. 왜 민주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또는 민주적 정부가 있을 때는 그런 요구가 들끓다가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그래서 대놓고 언론 탄압하는 그런 정부나 그런 수뇌부 경영진이 있을 때는 왜 저항의 강도가 왜 작아지느냐? 왜 말도 못하고 지난번에도 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끝냈느냐? 그러니까
당해도 싸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독자나 시청자가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가 지금 세 번째야. 제가 입사 이후에 KBS 같은 경우는 예. 이런 혼란기를 겪은 게 혼란기를 겪고 이번에도 또 실망시키고 뭐 이게 그래서 제가 나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재석 기자도 어떤 생각을 하고 나왔는지 제가 궁금한데, 야, KBS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다시 그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예? 우리 진짜 변할게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세 번째, 3세판이야, 3세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불가역적으로 지금 KBS가 가고 있다라는 우려들인데, 예.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조금 지금보다도 언론 자유의 어떤 풍토나 환경이 좋아졌을 때, 좀 개선되면 예, 그때 이제 KBS 구성원들이 무슨 말을 할 거냐고. 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재건의 기회를 잡게 될 텐데, 예. 그 재건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까? 물론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당연히 응원해야죠. 우리가 예. 응원해야 되는데 좀 우려스럽죠. 왜냐하면은 응원은- 시대는 정말 빨리 변하고 있고 예. 과거에도 그런 우리가 그렇게 탄압과 재건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걸 반복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랄까? 그런 걸 이제 갖출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좀 의구가 많이 들죠. 그냥 걱정스러워요. 자체적인 회복 탄력성도 회복 탄력성이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시청자, 대중이 받아주질 않는다니까. 그때 가서 그러니까 가장 제가 크게 느끼는 거는 그 공포감. 이제는 안 받아주겠다.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용서해 주질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최경영 기자를 예를 들면 아침 라디오 방송에 다시 스카우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가. 내가 안 가. 왜냐하면 아니 근데 방송이 이렇게 굉장히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는 처음에 좀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용 당할 것 같아서 안 가. 이제는 안 가. 우리는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예, 되게 묵직하네요. 방송이. 아니 이재석 기자는 왜 나왔어요? 그 실망감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조직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복합적이죠. 다 있죠. 예, 그렇지. 그것도 있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인에 대해서 나왔죠. 더 이상 말하기는 싫어. 아니 아까 그 농반진반으로 제가 예.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 재건의 시기에 예. 최경영 씨 다시 예. 뭐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 라디오. 뭐 경제쇼 같은 거 해달라. 해달라. 경제가 전공이시니까 예. 사실은 예. 뭐 그렇게 예. 하면 예. 물론 제가 안 가신다라고 했지만 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재건의 모양새도 갖출 수도 있고 말하자면은 그렇게 되면은 또 시청자들이 아까 우려하셨던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라는 게 조금은 너그러워지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또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너무 또 비관적으로만 얘기하면 또 아. 이제 내부에 있는 우리 그 동료들이 아. 또 이제 또 너무 사기가 또 저하될 수 있으니. 아니 나는 그 뭐 이재석 기자는 또 그렇게 내부에 있는 동료들이나 이런 선후배 생각도 하는데 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는 그건 마치 민주진영에서 그 이른바 시민사회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럴 거예요. 또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 몰라. 이용당한 느낌. 언제 이용을 당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은 국민의힘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이준석 무슨 위원장. 정강정책 준비위원장도 그런 이준석 위원장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래도 만드는데 큰 공로를 세웠는데 1조 했는데 최소한 1조는 했는데 지금 뭐 배신감 같은 걸 느끼겠죠. 예, 본인이 이제 축출됐으니까 사실상 당 대표에서 똑같은 느낌이라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최 기자가 느끼는 게 가령 국민의힘의 이준석이 느끼는 윤석열에 대한 배신감 또는 민주당에서 열심히 했는데 요만한 실수 때문에 팽당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에 억울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절대 감싸주지 않아. 근데 과거의 그 조직은 우리가 함께 맞는 비야. 함께 쓰는 우산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 그러면
이게 뭐지? 내가 28년을 음으로 양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밖에 나가서도 안에서도 다시 돌아와서도 재건하려고 했던 조직이 아까 말하는 그런 재건하려고 했던 저널리즘의 그 뭐랄까 산물이라고 할까? 결국은 그게 후배들이거든. 결국은 후배들이야. 그죠? 예. 그 후배들이 어떤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희망이 있는 거거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은 기회가 오면 끝까지 이렇게 너무 희망 제가 이렇게 네. 과대평가하는지 모르겠으나 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응, 이른바 정부 여당에서 KBS나 MBC를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 늘 얘기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응. 노영 방송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응, 제가 이제 KBS 직원이 되거나 MBC 직원이 되면 응. 노동조합에 당연히 가입합니다. 그렇죠. 그 노동조합이 보수 성향이건 응. 아니면 상대적으로 진보 개혁 성향이건 간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으로 정해진 권리죠. 어떤 특정 노조에 예. 다수의 그 저널리스트들이 그 특정 노조의 노조원이라 하여 응. 그 방송과 뉴스가 노영 방송이 된다라는 게 그게 자동적으로 등치가 되나요? 그건 전혀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의 어떤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택하는 것과 내가 직업 윤리를 가지고 방송과 취재와 보도를 하는 것은 완전 별개잖아요. 그런데 그걸 뒤섞어서 너는 이 노조 소속이니까 노영 방송이 지금 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논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수준이.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KBS에 그래도 많은 그 후배들과 동료들의 상당수는 그래도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언론 환경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노조에 소속돼 있고 실제로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 하니까 혹시 뭐 최 기자가 볼 때는 좀 나중에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라 할지라도 재건의 기회가 왔을 때는 또 나름의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어떤 저널리즘을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게 뭐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바람과 희망과 바람을 섞은 건데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생각들을 지금 뭐 문제의식들은 표출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생각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절대 안 믿을 거야.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걸 희생과 헌신으로 보여줘야 된다.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이 늘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동아투이 선배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동아투이 선배 중에 어떤 분은 뭐 제가 하여간 자세한 말씀 못 드리지만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셔가지고 약을 파셨던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약이 뭐 이렇게 정식으로 인허가 받은 약도 아닌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하여간 그 정도로 힘든 영업 사원 활동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면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거든요. 지금의 뭐 KBS보다 훨씬 더 엘리트들인데 40년 인생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계속 그 사람들은 타겟이 돼서 그냥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역사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고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서 계속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이낙연이 화나는 거야. 갑자기 또 그쪽으로 나는 왜냐하면 딱 그 세대야. 좀 가볍게 얘기해 딱 그 세대에서 슬쩍 그 운이 좋았던 거지. 우리 제가 그 최강시사나 경제쇼에서 자주 인터뷰했던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의 말처럼 이 사람이 잘난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저나 이재석 기자나 뭐 이낙연 씨나 다 운이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좋았던 거예요. 어떤 특정 시기에 태어나서 그거 동의합니다. 전쟁도 안 했고 전쟁도 52년생이더라고요. 전쟁에 대한 기억도 그래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고성장 시대에서 그렇지. 그 직장을 구했고 이건 지금은 저성장 시대라 지금 이공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근본적으로 거기 있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남 탓하면 안 돼.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뭐 희생과 헌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감사해야 돼. 근데 본인은 그 동아투이나 조선투이나 그 사건이 바로 지나간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 가서 가장 고성장했던 언론사가 고성장했던 전두환 시기를 지나서 그때 연말 보너스가 막 1000% 이랬었습니다. 예? 동아일보 어마어마하게 줬었고 부산 뭐 조선일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향도 다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다 나갔으니까. 다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언론사 통폐합 시켰으니까. 그리고 80년대 그 중반 이후부터 그 3저라고 해가지고 3조왕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겠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다 혜택 받았지.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무슨 그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다 조합 아파트로 해서 다 특혜 분양받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특혜 분양받고. 뭐 이낙연 전 총리가 그랬다는 거는 아니고 하여간 그 시기에 너무나 운 좋게 있다가 너무나 운 좋게 호남 사람이어서 너무나 운 좋게 DJ에 발탁돼서 너무나 운 좋게 4선 5선하고 총리하고 도지사 했잖아요.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그 과정 갑자기 생략된 대선 이후에 갑자기 생략된 이제 책임져라 이재명이 저는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모든 정치는 명분과 실리가 본인이 취하는 이득이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분이 조금 커야지 늘 본인이 취하는 이득보다는. 근데 본인이 취하는 이득이 더 커 보여. 명분이 작아 보여. 그럼 그게 사익이죠. 사익으로 비춰지지. 그리고 나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까지 깡그리 다 해가지고 44%가 뭐, 그러니까 41%가 뭐 전과자다? 그 지금 최경영 앵커가 얘기한 그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비평은 뭐 개인 의견이니까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기자나 앵커로서 이제 KBS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암중 모색하는 중인데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니까 그냥 정치 평론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방금 전 그 대목이 약간은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낙연 전 총리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최 기자께서 얘기하셨듯이 비판적으로 말씀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번에 전과자 44% 발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과를 했죠. 페이스북에 44%가 아니라 41%가 맞고 그 41% 안에도 상당수는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제 전과를 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그게 부분에 정정할 대해서 일인가? 사과를 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긴 했고. 근데 제가 의아하고 궁금했던 건 이낙연 전 총리는 되게 말도 신중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 말을 잘 안 해요. 인터뷰를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쓸데없이 많이 하지도 않고 절대 말이야. 단답형으로 그렇지. 끝내고 그리고 말도 되게 신중하고 조곤조곤하는 스타일로 유명한데 근데 그 44% 발언을 왜 했을까?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잖아요. 실언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면 이건 정치공학적으로만 얘기해 본다면 방금 전 얘기하신 그런 이낙연이라는 한 정치인의 과거 이력까지도 다시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럼 80년대 당시는 무엇을 했느냐 등등등 그런 공격들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전두환 예, 정권 예. 찬양 기사를 쓴 거는 사실이니까. 뭐 꽃길만 걸었냐 당신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올 게 분명함에도 그런 언급을 도대체 어떤 이유로 했을까라는 게 매우 의아스럽다고요. 캐릭터가 또 말을 많이 하거나 공격적으로 하는 캐릭터였다면 그나마 또 이해를 하겠는데 동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매우 신중한 캐릭터인데 왜 그런 발언을 했지? 어떤 이유일지? 이게 실언인가? 실언이라면 왜 그런 실언을 하게 되는 심리 상태를 가졌을까? 이게 저는 좀 뭔가 분석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대목이긴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모두에 시작한 전 직장 KBS 우리 둘의 전 직장 KBS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도 전 직장이었던 민주당에 대한 태도가 지금 민주당의 일반 당원들이랄지 지지자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이분은 사선을 했고 도지사 했고 총리 했고 다 한 거잖아요. 대통령 빼고 다 했죠. 대통령 네. 빼고 다 했거든. 찾아먹을 거는 쉽게 말해 찾아먹을 건 다 찾아먹었어. 그리고 본인이 52년생이야. 그러면 본인이 민주당에서 저는 아까 KBS에서 제가 이용당했다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앵커를 할 때 앵커를 할 때도 그렇고 나오면서도 그렇고 훨씬 이전에도 이른바 앵커 시기 때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궁금하네. 왜냐면 아니 그냥 이런 거지. 우리가 판단할 땐 아. 우리가 판단할 땐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최 기자와 최 앵커를 기용하고 싶은 그 라디오국의 PD들이 있었고 그래서 합심해서 이제 그게 하는 아니고 건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 이걸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KBS에 저는 늘 어디 가면 나는 자유주의자다. 보수주의에 가깝다. 오히려 자유주의 보수 진정한 자유주의를 위해서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측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캐릭터나 성향을 위에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용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적당하게 어떤 시기가 오면 내가 이제 탐사 보도를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저널리즘 비평을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경제쇼나 최강 시사를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어떤 보직이나 직책을 맡아본 적은 없거든. 그렇잖아요. 난 쭉 평기자로 쭉 일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반면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직위에 있었잖아. 쭉 정말 꽃길만 걸었거든. 에? 그렇다고 뭐 동아일보에서 보직을 안 맡은 것도 아니야. 에? 쭉 그랬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불만일까? 40년을 일했는데 40년을 꽃길을 걸었는데 이 정도로 일을 안 했던 사람이 있나? 직장인 중에서 본인만 일을 하고 본인만 조직에 헌신했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조직에 헌신하고 아무런 어떤 영광도 못 누리고 그냥 쓰러져 간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아까처럼 음해나 또는 약간의 실수로 그냥 그 조직에서 망가져버린 그래가지고 나중에 흑화된 사람들. 에?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 비대위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누구를 언급하시는지. 하여간 시민사회 진영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맥락의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동의 여부를 밝히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아니 저는 좀 이렇게 최 기자처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기가 아직은 좀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 공적인 영역에서 대놓고 자기가 일했던 조직에 대해서 니들 전과자야. 완전히 그냥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말을 하다가 그 지점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분석을 해보자면. 그렇지.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의도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왔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44%만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 근데 이제 매우 실언이죠. 사실은 그 민주당 동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과 무관한 정과의 경우에는 지적받아야죠. 그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근데 지금
44%그 발언은 그거를 그냥 다 뭉뚱그려가지고 언급한 것이니까 사실은 비판의 소지가 많죠. 그 발언은.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제 궁금증은 그 지점이었어요. 신중한 모드로 유명한 정치인이 왜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정치인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공학적 분석을 수많은 프로그램들에서 무수히 많은 패널들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글쎄 뭐랄까요, 이렇게 권력관계, 역학관계 중심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최근에 그런 정치 분석에서 아쉬운 부분이 그 정치 행위자의 어떤 심리 분석 같은 것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잘못하면은 그냥 뭐 사람 잡는 게 돼버리죠. 근거도 없이 아니 사람을 잡거나 예, 그래서 이제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영역도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윤석열의 심리 분석 이렇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거친 언사를 행하는 그 심리를 이해하는 측면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쭉 들어가다 보면. 근데 그걸 이해한들 뭐해? 그러니까 이해한다기보다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에서도 미국 대통령들의 어떤 심리적인 동학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있지. 분석가들이 많고. 있지.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발달이 좀 다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뭐 최경영이라는 정치인이 있으면 이 사람의 배우는 누구며 무슨 라인이며 개파는 어디고 그래서 역학관계상 지금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만 사실 동어반복적으로만 반복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거 자체도 사실 분석의 지평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30년 정도를 봐온 언론이면 30년 동안 똑같은 기사잖아요. 지금 무슨 계열이다, 뭐 어떻다, 저 사람의 행동에는 저 계파의 이익이 담겨 있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명분과 사익 사이에서 명분이 좀 더 크다면 누구나 다 사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판별하는 거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나간다. 만약에 이재명이 문제가 있거나 민주당이 문제가 있었으면 그 전에 강력한 행동 또는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강력한 행동을 왜 강력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그 안에서 그 사람들과 설득 대화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지 않고 왜 이때까지 몰렸을까? 이게 몰린 게 김건희 특검처럼 어떤 일부러 누군가가 민 건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이 시간까지 기다린 건가? 공천의 시간까지. 그래서 공천이 될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나가고,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도. 나는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윤영찬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형문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 성희롱성 발언, 그것과 관련된 징계 논의, 이게 이제 윤리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감점을 당하든 뭐 경선을 하든 아니면 뭐 공천을 받지 못하든 어떤 조치가 가능성이 남아있잖아. 예. 그러면 윤영찬은 왜 나간다고 해놓고 본인은 잔류했을까? 그거는 남아있는 남아있는 답이라고 하는 거는 공천 때문이구나.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 무슨 조응천 어디 이원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그 지역구 사정은 모르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또 그 지역구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또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 우리가 모르는 사익을 가지고 어떤 명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언론은 어떻게 보면 명분은 거의 없는 사익을 감춰주면서 그들이 말하는 명분들, 정치인들이 말하는 명분들만 쫙 깔아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명분들 사이에서 국민들은 이 명분도 사실 맞아. 원칙과 상식이
말하는 명분 있잖아요.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어. 음. 왜냐하면 당 내에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중도 확장을 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그 말도 맞다고 봐요. 예? 그 말도 맞다고 보는데 그 말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려면 그 전부터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전부터.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부터 또는 대통령 대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는 그 실정에 대해서 또 당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실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와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중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심찮게. 믿을 수 있어요? 자, 저한테 왜 질문을? 그잖아. 그다음에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이런 건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내용 제가 취지가 이해가 됐고 윤영찬 의원의 이번 선택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만 들어봐도 그 이른바 현근택 변수 때문에 남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처럼 SNS에 윤영찬 의원의 선택을 옹호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정치공학적 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어떤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류한 것이라고 본인은 본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엇갈린 분석들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건 뭐. 근데 거기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바로 또 들어오기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민주당 내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인가는 또 몰라. 그러니까 뭐 다 주관적인 풍경들이죠. 사실은 뭐 객관성이라는 게 사실 뭐 그 분석이나 왜냐하면 평도 다 주관적인 거니까. 임종석의 스탠스도 그동안의 스탠스도 뭐랄까요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임종석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다른 분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렇게 엇갈리니까 그러면 기자나 언론이 오늘 좀 주된 토픽이잖아요. 그게 언론이 해야 할 건 뭐냐? 그럼 윤영찬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윤영찬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곧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라디오 방송에서 하든 뭐 어디에서 하든 그럴 때 그러면 조목조목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의심의 눈초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반론은 무엇이냐 등등등을 언론과 MC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꼬치꼬치 따지듯이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언론 환경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요즘 좀 인터뷰의 어떤 풍토가 좀 언론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제가 뭐 전공이 그쪽이니까 요즘 인터뷰의 어떤 전반적인 풍토가 너무 누구를 부르건 뭐 진보를 부르든 보수를 부르든 누구를 부르건 뭔가 꼬치꼬치 따져 묻는 경향들이 많이 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언론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막 미국처럼 할 수는 없어도 미국은 뭐 존댓말도 없으니까 사실은 매우 공격적으로 해도 우리랑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근데 미국은 정말로 그냥 대통령 인터뷰할 때도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뭐 막 유라고 하죠. 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언어가 그냥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앵커들이 묻잖아요. 처음에만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그렇죠. 하고 쭉 가다가 유라고 합니다. 유. 근데 우리가 이제 단박에 그 지점까지 가는 거는 뭐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힘들다고 치더라도 뭔가 앵커나 진행자들이 뭔가 공격적으로 꼬치꼬치 따져 묻는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잘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게 문제라고 저는 나는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경영 앵커가 진행을 한다면 최경영 앵커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을 표출하면 되잖아요. 질문으로. 그런데 그런 게 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잘 없는 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시도를 하는 저나 이재석 앵커는 그런 거를 좀 시도를 했던 기자들이죠. 근데 그런 거를 시도하는 기자들을 안에서건 밖에서건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섭섭하다는 거야. 이제 안에서건 밖에서건 어떻게 몰았어?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를 정론 저널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것도 무슨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유불리를 따지는 질문을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은 게 아니야. 둘 다. 전부 가치적인 질문이야. 노동, 임금, 예? 자유, 평화, 뭐 그다음에 국가 안보, 뭐 이런 거잖아. 법치. 무슨 되게 쌓인 게 많으신 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선거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서 꼬치꼬치 하면 당신에게 유리해지거나 당신의 당에게 뭐 불리해지거나 이런 질문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정파적 의도를 가진 질문이 아니죠. 전혀 그리고 예. 정파적인 질문 자체가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전부 다 가치적인 질문들이었어. 그런 질문들을 배치했을 때 오독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저게 아니, 그거를- 뭔가 저 진행자는 뭔가 정파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거를 오독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야? 오독시키는 사람들이 언론이었고 그거를 오독하는 사람들이 내부 언론인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물론 문제 제기가 그렇게 부당하게 나온 경우가 예.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말하는 KBS 근데 정당들도 정말 문제잖아요. 왜냐면 정당들 어. 예를 들면 최경영 앵커가 어떤 특정 질문을 했다. 어. 그런데 자당 출연자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막 뭐 성명서를 막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언론을 위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터뷰란 무엇인가, 앵커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공유된 인식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언론 자유에 네. 대한 본질 자체가 없어. 그런 게 문제죠. 정말 문제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런 문제제기도 문제고, 그리고 그런 어떤 외부에서의 그런 공격, 부당한 공격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 자유나 이런 것들을 좀 위축시키고. 아니 본인들이 정치적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좀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다 그런 줄 알아. 진짜 그런 측면에서 좀 맞습니다. 예. 게다가 그리고 발레들이 있는데 그 발레들을 수집해서 볼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정 앵커의 어떤 특정 코너에 특정 그렇죠. 질문만을 똑 떼가지고 너 그때 왜 이렇게 질문했냐, 너 편파적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아니 많은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징벌적 손배제 관련해서도 민주당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발하면서 질문하고 그리고 제 오프닝에서도 그렇고 몇 번 제가 코멘트를 아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있으면 내가 찬성을 하겠는데 출입처 폐지는 저는 찬성을 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근데 이거는 징벌적 손배소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없고 역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민주당이 하면 무조건 옹호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정책들이나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따져가지고 그렇죠. 네. 양심껏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양심껏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그거를 정파적으로 보고 어떤 것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취사선택해서 취사선택하는 거죠. 예, 그런 공격들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에서 또 동조했던 무리들이 있단 말이야. 나는 걔네들이 너무 싫다. 섭섭하다는 거지. 예. 오늘의 뭔가 최경영 앵커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저는 방금 좀 그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서운함. 이게. 뭐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밖으로 자의반 타의반 밖으로 나갔을 때 이재석 기자까지 다 포함해서 나갔을 때 그러면 공정하게 잘 하든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단어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재석 기자도 그 시기에 있었으니까 특히 탐사보도팀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든 전두환 씨로 바꿔 부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과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한 15년 전. 15년 전에. 예.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 뉴스룸에 그때도 저항이 심했어요. 왜 그렇게 부르냐? 왜 니들만 그렇게 부르냐? 왜 마음대로 하냐? 뭐 왜 이렇게. 전두환 씨라고 하냐? 왜 전두환이라고 하냐? 너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싫어서 대통령 전두환은 이렇게도 불렀었어. 예? 근데 그 안에서 15년 전에 그런 어떤 저항을 받아가며 조금씩 고쳐서 이 문화가 된 거거든. 지금은. 근데 그거를 단박에
한 사람의 선택으로 그렇게 바꾸면 안 되죠. 내부적인 토론이 있어야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전두환 씨가 맞냐, 전 대통령이 맞냐는 언론사별로 좀 다르긴 해요. 지금 그렇지. 보면은 방송사는 통상적으로 씨를 많이 붙이는 것 같고, 그런데 방송사 중에서 종편 중에 조금 보수 성향이 있는 쪽은 전 대통령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렇게 선택하는 건데 문제는 그 선택을 할 때 혹은 변경을 할 때 뭔가 토론과 공론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빠져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예. 토론과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까 제도 문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 자체가 사실은 KBS라는 공영방송 제도 이전에 문화가 있었잖아요. 국영방송의 문화가 있었거든. 사실 KBS에는 국영방송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국영방송의 문화는 없애고 개혁을 해야 되는 문화는 맞잖아요. 그러면 그 국영방송의 문화를 없애고 그 개혁을 하는 그 20, 30년의 와중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나마 거기에서 정착된 것들은 하나의 그 주춧돌, 디딤돌로 해서 차근차근 쌓아가야지. 이거를 토론화, 공론화 해서 뭘 다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이미 디딤돌이 됐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지. 그 다음 이야기.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퇴행하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퇴행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기자사회랑의 어떤 소통이 필요한 건데 전혀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참. 예. 그 후배들은 좀 만나 봐요. 나온 다음에. 아니 잘 안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정식 퇴사한 지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막 이렇게 그 회사 사람들을 뭐 만나고 싶지는 않더라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조금 정리되면 그럼 그 다음에 좀 만날까. 예. 그 분위기는 좀 전해 들었습니까? 글쎄요. 뭐 저도 지금 기사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KBS의 상황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편인데 예, 좀 많이 우려스럽긴 한데 근데 또 나와서 막 나간 사람이 그 과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속했던 조직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어떤 고민, 자기 검열 같은 게 또 생기더라고요. 맞아. 한편으로. 나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세게 좀 서운하다, 섭섭하다라고 말한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랑 방송하니까 또 그 KBS를 주로 얘기하게 되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나고, 야 이거는 고쳤을 수 있을까?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그래도 근 30년을 이 조직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뭐 앞으로 10년 후에도 상황이 비슷하다면 나는 뭘 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뭘 했을까? 세상은 변하지 않네. 그러면 전두환이 맞는 거네. 왜 전두광이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세상 하나도 안 변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되게 말투도 비슷하네요. 네? 정승화한테 예. 정승화 참모총장한테 딱 그러잖아요. 근데 30년 전에 봤던 KBS와 지금의 KBS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거든 사실은. 한국 사회보다 더 보수적일 수 있어. 하나도 안 변했네. 그러면 이게 뭘 한 거지 도대체? 뭘 했고 그러면 죽을 때 이게 많이 슬프겠다. 뭐 그런 생각.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 나라를? 유튜브 하면서도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언론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말을 많이 했는데. 아니 언론 비평의 주제를 잡고 좀 뭐 꾸준히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고요.
KBS에서 제가 언론 비평 방송을 2번이나 한 유일한 사람. KBS의 이른바 정현주 사장 5년 동안에 그 3대 개혁 프로그램이라고 있었는데 그 3대 개혁 프로그램을 다 참여했던 유일한 방송인. 기자 PD 다 통틀어서. 근데 완전히 제로 세팅된 것 같은 느낌? 그때 정현주 사장 때는 이게 뭔가 바뀌는구나. 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갑자기 그런 느낌 요새 제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18만 명의 구독자야. 근데 갑자기 500명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게 갑자기 500명이 돼 있어. 이게 뭐 한 거지 지금? 근 30년이 지났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를 봐도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래도 네. 최경영 앵커는 그 나름의 팬덤도 있고 해서 최경영 TV라는 1인 방송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구독자 수도 있고 그러니 사실은 뭐 언론 비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현해 볼 수 있는 통로나 플랫폼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최경영 그런 기자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측면에서 복 받은 사람이고 그런 측면은 복 받았지. 예. 맞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예, 측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언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공격적인 질문, 좀 꼬치꼬치 따져 묻는 질문이 좀 없다라는 아쉬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팩트 체크 같은 것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막 유행처럼 하다가 이제 손석희 사장이 팩트 체크도 정파적이래잖아.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팩트 체크하는 것도 정파적이라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점이 좀 아쉬운 게 팩트 체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진영이나 특정 정치인이 불리해질 수도 있고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그 결과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팩트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팩트 체크는 그대로 하는 거고 그냥 예. 담백하게. 그럼 그 담백하게 팩트 체크를 한동안은 이 언론사에서 좀 유행처럼 하다가 했지. 지금 또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쉽거든요, 저는. 왜냐면 팩트 체크는 정말로 괜찮은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예를 들면은 엊그저께 그 이낙연 전 총리의 그 44% 발언도 JTBC가 팩트체크 기사로 그 44%가 맞느냐 그리고 그 전과의 내용은 무엇이냐를 다 확인한 기사를 처음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널리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사과 멘트를 한 거였거든요. SNS에. 그러면 JTBC가 한 그 팩트체크 기사는 이낙연 전 총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정치인의 발언인데 그 발언을 어떤 검증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생산한 기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이낙연 전 총리에게 좀 곤혹감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응당 언론이 해야 되는 팩트 체크고.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죠. 아니. 여기에서 또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팩트 체크도 정파적으로 잘못하면 이용될 수 있는 게 그 팩트 체크가 정파적이라고 결과를 가지고 비난하는 국민의힘이나 이거는 잘못된 거는 맞아요. 예. 맞는데 언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젠다 세팅이거든요. 아젠다 세팅인데 아젠다 세팅이 한국 언론이 워낙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 팩트 체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것에 그 어떤 거짓 또는 반거짓, 완전 거짓에 관한 팩트 체크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직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 체크할게. 체크할 게. 그러면 뭐 가령 이런 거죠. 뭐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니까 개딸 전체주의 세력이다. 민주당이. 또는 뭐 종북 좌파다라고 하면 미국 언론들은 그런 것까지 팩트 체크를 해요. 이 집단 전체가 종북 좌파냐? 이 집단 자체가 주사파냐? 이런 것까지 하거든. 그러면 이거는 거의 거짓이 다 나와.
참거짓이 판별이 된다. 예, 참거짓이 바로 판별이 되지. 왜냐하면 운동권 출신이 뭐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뭐 주사파다라고 하면 주사파 출신 과거에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몇 명인가를 미국 언론 같으면 다 셀 거야. 또 PD 출신들이 그 PDNL이었으니까 PD 출신들이 몇 명인지를 세겠지. 그리고 운동권이 아닌 뭐 기업인 출신들이랄지 뭐 그냥 뭐 이런 비운동권 출신들을 또 세겠죠. 그래가지고 비율이 얼마냐? 그렇지, 비율이 얼마냐? 그렇게 정량적 분석만 해도 거의 거짓으로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은. 근데 그런 거는 절대 안 하잖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언론에 관해서 답답해하는 거는 이런 미시적인 팩트 체크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더 큰 아젠다 세팅이 너무 기득권적인 거죠. 너무 기득권적인 거야. 무엇이 기득권적이라는? 아젠다 세팅이, 의제 선정이, 의제 설정이 가령 뭐 제가 주로 이제 경제 분야 뉴스를 많이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그렇지. 예. 그리고 바로 좀 전까지도 한 달 전까지도 많이 나왔던 뉴스가 실거주 의무 폐지 해라. 실거주 의무 폐지를 국회에서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린다. 이런 기사를 KBS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다 쓰더라고. 그게 아젠다 세팅이거든. 의제를 설정하는 거거든. 여러분,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해서 투자자들이 그거는 집을 투자로 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갈 건 아니고 여하튼 세입자를 넣든 어떻든 간에 집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거를 일단 선점해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간에 대한 투자든 무엇이든 그거는 1가구 1주택이든 다주택자든 결국 투자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거 안정이라는 거는 국토부의 정책 목표고 늘 보수정부건 진보정부건.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의 헌법적인 사안이야. 의식주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서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고 치고 빠지게 하기가 좋게, 사람들 치고 빠지게 하기가 좋게 만드는 어떤 제도가 마치 모두에게 이익인 것처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마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언론만 거의 99%인 나라, 아젠다 세팅의 다양성이 1도 없는 나라, 거의 투기 천국 같은 나라가 한국 언론이기 때문에 최 기자가 팩트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한국 언론이 야, 어떻게 저렇게 의제 세팅을 의제 설정을 저렇게 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최 앵커의 문제 의식은 팩트 체크가 더 활성화돼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그 주제가 조금 더 광범위하고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구체적이고 있다. 이런 거죠. 예. 민생이고 그게 가치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예. 우리가 자유, 민주, 평화, 평등, 행복이잖아. 아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언론인들이 팩트 체크 기사를 안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아이템 고르기가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참거짓을 이렇게 확실하게 판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는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후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참거짓을 마치 판관 포청천처럼 판단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 체크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거는 사실이고 이러이러한 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이러이러한 거는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우리가 속되게 표현하면 가르마를 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업계에서는 네. 확실하게 그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팩트 체크의 본연의 역할인데 그리고 기자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야. 예,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안에서 내가 리서치하고 취재한 사안에서 요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정도만 해줘도 매우 소중한 정보값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그렇지.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모자라고 지금 총선 앞두고
완전히 양산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A는 이렇게 말했다. He said, she said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말만 그냥 계속 인용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예. 아, 너무 좀 오늘 좀 심각한 얘기만 너무 시간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 부드러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굳이 마지막에 이렇게 안 돼, 나는 부드러운 이야기가. 괜찮습니다. 예. 예, 하여튼 오늘 예 재밌었어요. 예. 재밌었어요? 예,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되게 장르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뉴스공장에 한번 출연했는데 그거야 뭐 이제 짧게 10몇 분 이렇게 예, 그러니까 10몇 분 출연은 기존의 방송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유튜브 방송은 이렇게 길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토크를 하는데 이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오늘. 근데 제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처음 해보니까 아 정말 많이 다르구나 하는 낯선 신선함이 있네. 신선함이 있네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KBS 나왔는데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암중모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나온 지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19년 동안 했던 이 경험을 살리는 거는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갑자기 여기서 뭐 다른 일을 한다 해서 뭐 가령 뭐 자영업자를 한다. 그럼 뭐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많은 노력과 또 새로운 정보 습득이 필요하잖아요. 네, 해보니까 힘들어. 야, 이게 자영업입니다. 이게 자영업이야. 이게 정확히 자영업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말하는 자영업은 진짜 이제 우리 그 소상공인을 얘기했던 거였는데 예, 소상공인이네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든 뭐 말이나 글로 살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래서 최경영 기자가 먼저 걸어간 길을 많이 응원합니다. 예, 많이 길을 좀 터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재석 기자였습니다. KBS 사사건건의 전 앵커. 예. 덧붙이실 말씀은 없어요? 아니 네. 그 뭐 또 이 구독자분들이 이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예, 또 조회수도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최경영 TV가. 그래서 저는 최경영 TV가 아무튼 뭐 그 정치 토크도 당연히 총선을 앞두고 필요한데 저는 최 기자나 최 앵커의 어떤 특장점은 정말로 경제 그리고 이런 진지한 이야기. 외국 저널리즘.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또 그 공부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래서 어떤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어떤 저널리즘 비평 그리고 어떤 경제 실물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경영 앵커가 특장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총선이 지나고 나서는 좀 그런 특장점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채널을 좀 유지해 가시면 왜냐하면 정치 토크는 또 많이들 하잖아요. 사실 뭐 정치 평론은 스픽스에서도 하시고 또 뭐 또 다른 네. 매체에서 다른 앵커들이 또 많이 하니까 최경영 앵커가 그런 쪽에서 더 많은 풍성한 정보값을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개인적인 그렇죠. 소망은 있고요. 예.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사람 이야기, 철학 이야기, 경제 이야기, 책 이야기 그리고 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좀 폭넓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관점을 여러 가지로 좀 가져보고 저 관점도 있을 수 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 이게 답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는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 떠납니다. 안 그래도 아이도 안 낳는데 애들이 답답해서 못 삽니다. 요새 아이들은 또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떠나면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아이들이 살면서 여기에서 어떤 스스로 선택하고 뭔가 그 살면서 좀 여기 공기가 그래도 숨쉬기 좋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는 자유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도 크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게 경제적인 어떤 평등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같이 왔으면. 전 토론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제 어떤 특정 경제 주제에 찬반을 붙여놓고 선배가 이제 최경영 기자가 사회를 보시고 둘이 막 공방을 하되 사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의 그렇지. 토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론은 대부분 사회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판만 깔아주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도록 내비두고 그렇지. 최경영식 토론은
최경영이 잘 알고 있는 경제 사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붙여주고 발언 기회는 동등하게 주되 그렇죠. 그들의 맹점이 또 보일 거 아닙니까? 최 기자가 아까 보기에. 실거주 의무 폐지 같은 거는 뭐 정말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런 거를 좀 네. 질문을 양쪽 모두에게 공격적으로 던지는 형태의 토론이랄까? 뭐 예. 이런 것도 조금 해주시면 어. 되게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너무 뭐 주문만 많이 예, 제가 외람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재석 기자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셔서 즐기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최경영 TV 이 말씀 드려야 되겠네.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은 제가 이번 주부터는 월, 화, 수, 금. 그래서 내일은 없습니다. 월, 화, 수, 금. 금요일은 약간 빨리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주한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게시판에 평정 여러분에게 미리미리 공지 올리겠습니다. 목요일 없습니다. 월, 화, 수, 금입니다. 고맙습니다.